안녕하세요. 한 딸아이의 엄마이자 인생의 황혼기를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약점이 꼭 하나씩들은 있게 마련이죠. 그 약점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선천적인 약점일 수도 후천적인 약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네 이웃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생각처럼 꼭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약점을 빌미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제 사연은 바로 그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전 대대로 힘이 아주 좋은 장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를 비롯해 여러 선친들께서 대대로 고향 마을의 천하장사를 역임하셨거든요. 명절날마다 열리는 씨름판의 우승자는 언제나 저희 식구들이었고 천하장사에게 주어지는 상품인 황소를 거머쥐는 집안 또한 언제나 너희 식구들이었죠. 그런 집안의 내력을 물려받아 태어난 저 또한 아주 우량아로 태어났고 또래산의 아이들보다 늘 키가 두 뼘씩은 훌쩍 컸던 다가 마을 장정들이 혀를 내두를 만치 힘도 세서 여자 대장군이다. 조선시대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라를 구한 장군감이었을 거다 하는 말들을 달고 다녔어요.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제 체격과 힘은 여전했고 직업 또한 남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내 대장부조차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야반 도주하기 십상이라는 도축장에서 식육 가공업자로 일했거든요. 식육 가공업자라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직과 다름이 없는 직업이었죠. 다른 남자 직원들이 소나 돼지에 입은 도체를 몇 명씩이나 달라붙어 낑낑대며 옮길 때 저는 저 혼자서 번쩍번쩍 들어서 옮길 수가 있었고요. 정형 솜씨도 남다르게 뛰어난 구석이 있어서 제가 정형한 고기를 정육점 사장님들께서 유달리 좋아해 주셨어요. 육량의 손실은 거의 없이 뼈를 발굴해 품질 좋은 고기를 정형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온 식육 가공사라는 직업이 제 약점이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텃세 때문이었어요. 도축장 남자 직원들이 저 없는 자리에서 이런 뒷담화를 해대고들 있더라고요. 여기씨 말이야. 계속 우리 도축장에서 일하게 내버려 둘 거야? 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는 봐줄 수가 없는데. 생각들을 해보라고. 신성한 남자들의 직장에서 감히 여자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내 생각도 그래. 여자로 태어났으면 조신하게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살이나 할 것이지 말이야. 계집년이 제 입으로 식육 가공사 입내 떠들고 다니는 꼬라지 눈꼴 시려워서 원.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사장한테 얘기해서 확 잘라버리는 게 어때?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겠어? 그냥 혼자서 3명치를 혼자 다 해치운다고 사장님 입이 귀에 걸렸더만. 우리 남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장한테 강하게 나가면 돼. 계집년이랑은 쪽팔려서 같이 일 못하겠으니까 우리 전부를 해고하던가 그년 하나만 잘라내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더 서러웠던 건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도축장 사장님께서도 저를 쫓아내라는 남자 식육 가공사들의 집단 항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 하나를 지키고자 도축장이 올스톱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도축장을 거의 쫓겨나듯 떠나게 되었는데요. 배운 일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직장은 시장 정육점 직원이었어요.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치 어려운 일이었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정육점에서 저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육점 사장님이었고 세상 저를 아껴주는 남자이기도 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에서 평생의 배필을 만났으니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로 한동안 전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저희 부부의 정육점은 여자 대장부의 정육점으로 시장에서 유명해진 덕분에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었던 데다가 연년생 아들, 딸을 자연분만으로 떡하니 출산했거든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아주 끔찍한 아픔의 그림자가 저희 부부에게 들이닥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의 일이었어요. 한창 잠들어 있던 제가 순퉁이 조여오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보니 온 집안에 연탄가스가 한가득 차 있었죠.
그때 이미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상태였던 저는 자꾸만 멀어지려는 의식을 애써 다잡아가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사 집안의 딸 여자 대장부라고 해도 연탄가스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당시 차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을 만치 정신이 혼탁했던 저는 일단 손을 더듬어 잡히는 막내딸을 끌어안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전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어요.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고 곧장 들이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혀버리는 심정이었을 만치 잔인했습니다. 응급실에 사랑하는 남편과 첫째 아들은 없었고 친정 어머니께서 제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나랑 막내만 있어? 첫째랑 남편은 다른 병원으로 간 거죠? 그쵸?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자꾸나. 연탄가스 추출 때문에 일가족 모두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잖니. 그 독한 연탄가스 속에서 막내딸 하나라도 데리고 나왔으면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니까 죄책감 같은 건 절대로 속에 품어두지 말려무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괜히 불길한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랑 우리 첫째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나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친정 어머니께서 이내 오열하며 절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이랑 첫째 손주 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인서가. 그 뒤로 전 며칠간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잔인하게 잘려나간 영화 필름처럼 조각난 기억들만 파편들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때 전 미처 몸도 다 추스르지 못한 채로 남편과 아들 장례식장을 지켰고 발인을 하던 날에는 마음이 짓뭉개지는 듯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버린 나머지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오며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쓸쓸해진 집에 어린 막내딸과 단 둘이 멍하니 그리고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요. 잔인한 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이 평생 정신적으로 어른이 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모든 것이 연탄가스 때문이었어요. 사고 당시 딸아이가 연탄가스에 심하게 중독되어 버렸던 탓에 뇌 손상을 심하게 입어버렸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 딸아이는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4살 미만 정도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만 같았던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꿋꿋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마였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전 시름을 떨쳐내며 정육점의 문을 다시 열었고 혼자의 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어버린 딸아이를 오직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의 삶이란 고되고 외롭더라고요. 제 딸아이를 무조건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의 시선에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애인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학교마저도 제 딸아이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 없었던 저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딸아이를 입학시키는데 성공했고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 제 평생의 은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엄마였죠. 저희는 자녀들의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그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치혜 어머님 되시죠? 저 같은 반 다니는 상엽이 엄마예요. 아, 그러시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한테 지혜랑 상엽이 둘이서 참 잘 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참이에요. 지혜랑 놀아주는 상엽이가 너무 고마워서요. 헤이, 무슨 말씀을요. 따님이 제 아들이랑 잘 놀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상엽이는 어떤 이유로 특수학급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저희 상엽이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일어나 앉거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면 돌아다닐 수 있지만 휠체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말에 전 부모로서의 동병상련과 세상을 향한 야속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참 외롭고 고된 삶이셨겠어요. 그나저나 세상이 참 야속하네요. 제 딸 아이야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서 일반 학교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았다지만 상엽이는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아이잖아요. 체육 수업만 빼면 말이에요. 제 말이요.
저도 그런 세상이 너무 야속해서 원망도 많이 해봤지만 어쩌겠어요. 여자 홀몸으로 장애 가진 아이 가르치고 키우려면 특수학급이라도 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인과 저는 참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제 딸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 아동이 되었고 그 여인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 아동이 되었거든요. 더욱이 자녀들을 장애인으로 만든 사고 속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상처 또한 같았어요. 그 여인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같은 사고 속에서 아들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재력이 꽤 되는 부잣집 안주인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서로의 동병상련이 워낙에 짙었던 탓에 저와 그 여인은 서로의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자녀들도 절친 사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4살 미만의 지능을 가진 제 딸아이를 아주 잘 보살펴주는 그 여인의 아들, 상엽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상처 그리고 약점을 잘 보듬어주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집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돈을 맺게 되었어요. 물론 장애인 딸과 장애인 아들을 다른 곳에 시집장가 보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은 절대로 아니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랑 영애 씨 딸을 서로 짝지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대답하자면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제 딸 아이야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른다지만 상엽이는 다르잖아요. 정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통하면 아이도 낳을 수 있다니까 다른 짝을 찾아서 장가 보내는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혜 엄마로서 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상엽이를 생각한다면 그쪽이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엽이라는 집도 잘 살잖아요. 다른 좋은 짝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짝이야 어렵겠지만 찾아볼 수도 있겠죠. 지혜 엄마 말처럼 아무리 제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도 제 재력이 재력이니까 도움도 될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시킨다고 해도 우리 상엽이가 행복해질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상엽이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지혜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지혜도 상엽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사실 그건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적 장애인이라도 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지능의 문제가 아닌 인간 본능의 영역이니까요. 제 딸은 그 집 아들을 참 많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죠. 제 딸은 이미 어릴 적부터 그 집 아들을 신랑으로 점찍어 두었던 모양인지 장래 희망은 늘 그 집 아들의 신부님이 되는 것이었고 때로는 엄마인 저보다 그 집 아들을 더 찾으며 더 잘 따라왔거든요. 그 딸은 그 집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던 날, 그 여인, 아니 사부인은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 짓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제가 딸아이에게 베풀었던 사랑 못지않게 시어머니로서 많은 사랑을 보살펴 주겠다고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말이었고 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죠. 딸아이의 혼방은 시댁에 차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부부 모두가 장애인이니만큼 곁에서 보살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더욱이 딸아이의 시댁은 부잣집이었기에 시장통 정육점 가난한 저희 집보다야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시댁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 보호사가 늘 상주하며 제 딸아이의 거수 일투족을 배필해 주었거든요. 전 시장이 휴일인 날마다 사돈댁을 찾아가 사돈 그리고 딸아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매번 안심이었어요. 오직 사랑만 받으며 안락하게 지내는 딸아이의 일생을 지켜보면 결혼 참 잘 시켰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한동안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딸아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을 했고 저희 시장통 정육점도 장사가 꾸준히 잘 되었거든요. 이제 제 생에 남은 일이라고는 딸아이의 행복을 천수를 누리도록 지켜보며 정육점 장사로 차곡차곡 돈을 모은 뒤에 먼 훗날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때에 그 재산을 딸아이에게 물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딸아이 시댁의 재력이 재력인지라 가난을 겪게 될 위험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한참 IMF 사태로 인해 멀쩡하던 재벌집들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악착같이 저축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IMF로 인해 무너져가는 재벌들을 보며 사람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딸아이와 사위는 둘 다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만에 하나 벌어질 사태를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전 꿈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위기는 영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리란 것을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시집간 딸아이가 밤중에 혼자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친정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시댁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딸아이의 시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사위가 아닌 사부인이었죠. 예, 사부인 다름이 아니라요. 지혜가 또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혹시 걱정할까 봐서 전화드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은 며느리가 또 밤중에 어디를 갔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행방불명 된 게 아니라 친정을 찾아갔다니까 다행이고 집 주소 외워서 친정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니까 더더욱이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엄마 된 입장에서는 참 기쁘기도 해요. 우리 딸의 사태가 혹시 조금씩 나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엄마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 친정에서 푹 재우고 제가 내일 날 박는 대로 직접 데려다 드릴게요. 김서방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굳이 직접 데려다 주실 필요까지 있나요? 사부인 정류점 새벽같이 안 열면 단골 떨어져 나갈 텐데요. 제가 차 끌고 데리러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다른 걱정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구나 싶기도 했고 혼자 집을 찾아올 만큼 조금은 성장하고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딸아이가 매번 악몽을 꾸며 매번 험한 잠꼬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잠꼬대는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우리 지혜 또 악몽 꾸는구나. 잠 좀 깨봐봐. 엄마가 옆에 있잖니, 응? 엄마 무섭다. 엄마가 남편 죽였다. 엄마 무섭다. 지혜야 눈 떠. 그거 꿈이야. 악몽이야. 응? 지혜야 제발. 제가 딸아이를 흔들며 잠을 깨우자 딸아이는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는 채로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겁에 질려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오열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품에 안아주려는 제 손길을 한사코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런 상황들을 딸아이의 지능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며 연탄가스 사고 당시를 기억하게 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달래주었죠. 우리 지혜, 이제는 아빠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기억이야. 엄마는 아빠를 죽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 지혜를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전 온 밤을 딸아이를 달랬고 밤새 울다 지쳐 잠든 딸아이를 사부인이 찾아와 직접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사위는 한 번도 사부인과 함께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죠.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먼 길을 찾아오는 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딸아이의 상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사부인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딸아이가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근래 들어서 연탄가스 사고랑 지 아버지 기억까지 전부 떠올릴 수는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매번 악몽을 꾸면서 험한 잠꼬대를 해요. 며느리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자꾸 악몽 꾸면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였다고. 엄마가 남편을 죽였다고. 그래서 엄마가 무섭다고. 그 말에 사부인이 순간 사색이 되더니 이내 무척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로 저에게 대묻더군요. 정말 그러던가요? 엄마가 남편을 죽여서 엄마가 무섭다고요?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구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다른 말은 전혀 없었고요. 다른 말은 없었다 하는 말에 사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위에게 잘 이야기해서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과 함께 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는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 없이 순순히 길을 나서면서도 저를 자꾸만 돌아보더라고요. 그런 딸아이의 행동은 저로서는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딸아이가 엄마인 저를 아빠를 세상을 떠나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 건 그야말로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심정이 너무 선명했지만 시어머니의 집에 가자는 한마디에 순순히 길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저를 돌아보는 행동의 이유는 알 수 없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친정을 찾아온 것부터가 조금 이상했어요. 딸아이가 저를 아빠의 죽음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있었던 거라면 굳이 친정까지 혼자 택시를 타고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걱정을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저는 고민 끝에 정신의학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글쎄요. 정신지체장애라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지가 않아서요. 따님께서 어릴 적의 기억을 지금에서야 떠올리게 될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그럼 대체 저희 딸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가능한 한 가지 원인을 따져보자면 따님께서 현재 무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친정을 찾아왔지만 정작 장애로 인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소견을 받으며 도리어 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부인과 사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는 시댁에서 친정으로 도망쳐오고 싶었던 만큼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질 좋은 소고기를 한가득 챙겨 들고선 딸아이의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시댁에는 사위랑 제 딸은 없고 사부인 혼자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 딸이랑 사위는 어디 외출 나갔나 봐요? 두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사부인 말씀대로 며느리가 요즘 악몽을 자주 꾸는 것 같길래 여행 다니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서 보냈죠. 여행을 두 사람만요? 사부인은 같이 안 가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일이 좀 있어서 못 따라갔지만 전문 보호사님을 동반해서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럼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거나. 아이 참, 걱정하시지 말래도 자꾸 그러시네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행을 보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전 그렇게 마음이 쓰이시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친정으로 보낼게요. 모녀 단둘이서 며칠 같이 시간 오붓하게 보내면서 걱정 푸세요, 사부인. 그 말에 전 일단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부인은 저만큼이나 제 딸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부인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 딸아이를 모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겠다는 약속처럼 친정으로 보내주었고 저는 한창 행복했던 시절과 다름없이 밝은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시름 크게 덜었어요. 사부인의 말처럼 딸아이가 사위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한결 상태가 나아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덕분에 저와 딸아이는 참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부인이 딸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날 아침, 밥을 두 공기씩이나 싹싹 비우던 딸아이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즘도 시어머님이 잘해주시지? 집에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 지혜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그분만큼 좋은 시어머니 없거든. 응, 나 집 잘 지켜. 집 잘 지키면 엄마가 착하다고 쓰다듬어주고 사료도 줘. 맛있는 사료. 사료? 에이, 간식이겠지. 우리 지혜 또 헷갈렸구나. 아닌데 사료 주는데 집 잘 지키면 엄마가 사료 준다 사료! 처음엔 전 그 사료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아이가 단어를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있어왔던 일이었거든요. 숟가락을 젓가락이라고 잘못 말하거나 자동차를 오토바이라고 잘못 말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전 사료라는 말을 딸아이가 간식을 잘못 말했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어지는 상황에 저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행은 잘 다녀왔어? 남편이랑 둘이서 재밌게 잘 놀았겠다, 그치? 바로 그 말에 딸아이가 순간 확 겁을 집어먹더니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덜덜덜덜덜 떨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남편 엄마가 죽였다. 엄마 무섭다. 집 잘 지키면 이쁘다고 사료 주는데 집 잘 못 지키면 엄마 무서운 사람 된다. 이 얘기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지? 집에 가면 나 혼난다. 맴매 맞는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멍멍멍. 잘못했습니다. 멍멍멍. 갑작스레 멍멍멍 강아지 울음소리까지 내는 딸아이의 이상 행동에 처음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일단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침 딸아이를 데리러 도착한 사부인도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사부인을 발견한 딸아이가 멍멍멍 더 크게 강아지 울음소리를 내었거든요. 시어머니인 사부인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로 손발만 덜덜덜덜 떨어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부인의 행동도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잠시 살피던 사부인이 급히 다가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제 딸아이를 쓰다듬어가며 애써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 사부인의 말과 몸짓이 마치 애완견 조련하는 듯 했거든요. 또한 쓰다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던지 사부인이 제 딸아이에게
그만해 하고 딱 한마디 나지막하고 엄하게 꾸짖자 딸아이가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울음과 이상행동 모두를 멈추며 얌전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 그만해 하는 나지막하고 엄한 꾸지람조차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무슨 사냥개 조련할 때 쓰는 말투처럼 느껴졌고요. 그런 상황과 모습들을 너무나도 이상했던 제가 사부인에게 무슨 영문이라고 물어보려는 찰나 사부인이 저에게 죄송합니다. 상태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집에 데려가는 대로 최고 전문의를 수소문해서 곧장 진료 받아볼게요. 하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는 딸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저를 한번 돌아보며 사부인을 따라서 시댁을 향해 떠나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한 몇 분을 내리 제 머릿속엔 아주 강력한 불길함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이에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먼저 딸아이가 처음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의 잠꼬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딸아이의 잠꼬대는 엄마가 남편을 죽였다였잖아요. 그동안 전 그 말을 연탄가스 사고로 인한 제 남편의 임종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딸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딸아이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 딸아이는 잠꼬대로 엄마가 남편을 죽였다고 했다. 그런데 딸아이는 결혼해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죽었다는 사람은 딸아이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이상행동을 막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사위는 얼굴조차 내비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사부인이 딸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몇 번씩이나 다녀갔을 때에도 제 딸아이의 상태를 상담하기 위해 사돈댁을 방문했을 때에도 제가 만났던 사람은 오직 사부인 단 한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사위의 신변에 변고가 생긴 것이 확실해 보였고 여기에 딸아이의 잠꼬대와 그날의 이상행동까지 조합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부인과 사위 사이에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사부인이 사건의 목격자인 제 딸아이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무언가 흉흉한 짓거리를 꾸미고 있다. 이에 저는 만사 제쳐두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으며 무슨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수령으로부터 딸아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품은 채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그때 전 정말이지 오직 그 생각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사돈댁 대문을 거의 몸으로 들이받아 부수듯이 뚫고 들어가 버렸죠. 바로 그 순간 드넓은 마당 어디선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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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에 눈시울이 확 붉어진 저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 딸아이가 목숨 바쳐 살려내었고 평생을 다 바쳐 사랑만 쏟으며 키운 제 딸아이가 개목걸이를 찬 채로 계집에 앉아서 멍멍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딸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니? 누가 이랬어? 시어머니야? 그년이 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돌아온 딸아이의 겁에 질린 한마디는 제 마음에 분노라는 이름의 석유를 확 끼얹어 버리더군요. 엄마가 집 지키면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랬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멍멍 하는 거랬다. 멍멍! 네, 맞습니다. 사부인이 사랑하는 제 딸아이를 집 지키는 경비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이에 격분한 제가 어금니를 바득 가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들켜버렸네요, 사부인. 이래서 눈치 빠른 년들은 질색이라니까는 하고 뻔뻔하게 말하며 마당으로 나오는 사부인. 아니, 그 쓰레기년이었죠. 잘 들어. 지금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야 할 거야. 생각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니년 면상을 확 뭉개버리고 싶으니까. 왜 이랬어?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는 알아? 하지만 그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벌써 다 받고 벌써 다 눈치까지 깠으면서 뭘 묻고 그래. 너 그 딸내미가 지금 우리 집 지키고 있는 거잖아. 이에 저는 다시금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한테 마지막 기회 주고 있는 거야. 혹시 정신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정신병 때문에 똥오줌 분간 못하고 이런 짓을 벌인 거라면 적어도 내 주먹이 널 개박살 내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용서는 못하더라도 얌전히 정신병원에 쳐 넣어줄 수는 있을 테니까 그러니 똑바로 대답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세상 좋은 친구였고 세상 좋은 사돈이었잖아.
웃기고 있네. 친구랑 사돈은 같은 사람끼리 맺는 거지. 난 단 한 번도 니들을 나랑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저 장애인 내 아들이 평생 가지고 놀 장난감쯤으로 너 그 딸내미 점 찍어서 형식적으로다가 결혼만 시켰을 뿐이지. 내 아들이 아무리 다리 못 쓰는 장애인 아들이더라도 본능적인 욕구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가 꼭 필요해질 거니까. 근데 왜 하필 내 딸이야? 정식 며느리 구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 나는 뭐 우리 아들 저 혼자 구해보려고 안 했는 줄 아니? 아무리 알아봐도 다들 거절하더라. 장애인 아들내미 사윗감으로 들이밀고 싶으면 적어도 떵떵거리는 재벌집 정도는 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너랑 너 그 딸내미를 우리 아들 장난감으로 선택한 거야? 정신 온전치 않은 여자 가지고 놀기 얼마나 만만해? 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좋은 친구이자 사부인이었던 그년의 모습은 애초부터 전부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 딸아이가 특수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접근해왔던 거죠. 장애인 아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으니 만만해 보이는 지적 장애인인 제 딸을 장차 아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주고자 일부러 접근해서 좋은 친구인 척 연기를 했고 끝내는 결혼까지 시켰던 거죠. 사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제 딸아이의 마음과 장애를 약점으로 이용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겐 해소되지 않는 물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적을 감추어버린 사위의 행방과 사위가 자기 엄마의 검은 꿍꿍이에 동조를 했던 건지 아니면 그년 혼자 버렸던 짓인지에 대한 여부였어요. 그래서? 김서방도 동의한 일이야? 김서방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당장 나오라 그래!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 심장마비로. 거짓말하지 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장모인 내가 몰라? 난 사위 장례식 참석한 적 없거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난 니들 사람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인간 같지도 않은 니들을 귀한 내 아들 장례식에 부를 이유가 없잖아? 혹시 너가 폐륜을 저지른 건 아니고? 니년 손으로 아들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서는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딸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 지적장애를 이용해서 입막음 하겠다시고 저런 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난 우리 아들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 어릴 때 사고로 하반신이 아니라 전신이 다 망가져서 오래 못 살 거라는 우리 아들? 지금껏 꿋꿋하게 키워왔고 결국 얼마 전에 심정지로 세상 떠날 때에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3시간도 넘게 심폐소생술 했었어. 너 그 딸내미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 거야. 왜? 우리 아들 심장마비 일으킨 거 제일 먼저 목격한 년이 너 그 딸내미고 심장마비가 뭔지도 모르고 응급처치가 뭔지도 몰라서 우리 아들 방치한 년도 너 그 딸내미니까! 그제서야 전 딸이 잠꼬대했던 엄마가 남편을 죽였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위에게 심폐소생술하는 그년의 모습을 목격했던 거죠. 딸아이 입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이 뭔지 모르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도 전 그년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년이 저지른 행동은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년이 자기 명을 재촉하더라고요. 아들 보내놓고 나서 전염 보는데 복장이 뒤집어지더라? 내 아들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멀쩡히 숨통 붙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래서 생각했어. 아들 세상 떠나면서 쓸모를 잃어버린 장난감, 그 주둥이로 들어가는 밥값이라도 하게 만들자고. 이에 격분한 제가 한마디 쏘아 붙이려는데 관계에 사로잡힌 그년이 표독스럽고 이죽거리는 미소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써보고 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사부인. 역시 며느리는 집안 지키는 개로 써먹는 게 딱이죠. 하는 순간 격분한 제가 그년을 향해 붕 날아가듯 2단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년의 허리춤을 잡아 들배지기로 맨바닥에 매다 꽂았고 이후 정말 쉼없이 그년의 면상에 주먹을 날려댔었어요. 대대로 천하장사 집안의 후예다운 저의 매서운 주먹질에 그년의 면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이에 결국 생사의 위기를 느낀 그년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싹싹 빌더라고요. 왜? 사람 면전에다 대고 딸 자식을 장난감이니 집 지키는 데니 뭐니 해댈 때는 이 정도 각오는 이미 다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내 덩치 보면 알잖아. 너 같은 건 주먹 한 방에 우거지 죽상을 만들어 놓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라는 거.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부인, 아니, 선생님, 원하시는 일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하지만 전 싹싹 비는 정도로는 용서해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무자비한 매질을 이어가던 뒤에서야 이미 초주검이 된 그년의 깔아보며 대답했죠. 정말 살고 싶어? 살려면 준다면 뭐든 하겠다고? 그럼 개처럼 기어봐. 나랑 우리 딸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기어면서
개처럼 짖으면 이대로 숨통 붙여놓은 채로 경찰서 보내줄게. 말을 마친 저는 딸아이의 목에 채워져 있던 개줄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수치스럽다는 듯 치를 떨었지만 이어지는 제 주먹 한 방에 굴복하고야 말았죠. 네, 맞아요. 그녀는 멍멍멍멍 꼴사납게 짖어가며 제 아래를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제 딸아이의 가랑이 아래도 개처럼 멍멍멍멍 짖으며 기어갔죠. 그 흉악하고 기세등등하던 년이 공포에 질려서는 소변까지 지려가며 개처럼 설설 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때로는 매가 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전 묵사발이 된 그녀를 경찰에게 인계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딸이 지적 장애인이었던 탓에 쉽사리 알아낼 수 없었던 그간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먼저 사위가 심장마비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그 장면을 제 딸아이가 목격했던 건 맞더라고요. 그년이 했던 말처럼 사위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신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을 뿐 속으로는 심하게 망가져 있었던 탓에 언제 심장마비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년이 제 딸아이와 사위를 여행 보냈었다고 했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사위는 이미 고인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때 이미 그녀는 제 딸아이를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다루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딸아이와 사위를 여행 보냈다고 거짓말을 쳐서 일단 저를 돌려보냈고 이후 며칠간 제 딸에게 집에서 있었던 일, 친정에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세뇌를 시킨 다음에 모녀와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겠다며 결국 모든 사태를 저에게 들켜버린 것이었고요. 또한 전문의의 진단에 따르면 애초에 딸아이가 늦은 밤에 택시를 타고 저를 찾아왔던 건 시어머니라는 악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일종의 방어기제였다고 해요. 뒤늦게나마 제가 딸아이를 구해내었으니 참 다행인 일이었고요. 하지만 저 또한 그년을 묵사발 내놓은 일로 인해 법원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년이 한 번만 살려달라며 개처럼 짖고 가랑이 아래를 기어갈 때는 언제고 저를 고소했거든요. 제가 그년을 묵사발 내놓았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법정에 선 저는 일말의 굽힘조차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한 어미의 몸부림이 죄라면, 그래서 저를 벌하시겠다면 전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추호도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재판 결과 저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법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원이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지른 부모의 주먹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신 거죠. 덕분에 전 무죄 방면이 되었지만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는 제 딸아이에고 몹쓸 짓을 자행한 그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의 최종 변론 시간을 맞이한 그녀는 제가 일말의 굽힘조차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비굴하게 발언했어요. 그게 전 건강도 좋지 않고요. 아들 세상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비굴은 지금 본인의 혐의를 부정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년이 말 같지도 않은 인정에 호소하며 발언한 비굴한 말들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었냐고요? 아니요, 그년의 말은 씨알조차 먹히지 않았고 그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실형 판결을 내리는 법봉을 땅땅땅 두드리자 그녀는 거의 실신한 듯 오열하기 시작했고 모든 재판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로 교도소행 직행버스에 오르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승리의 한마디를 날렸어요. 일전에 개처럼 짖으면서 내 가랑이 아래를 기어갔던 거 있잖아. 그거 교도소행 예행 연습 미리 했다고 생각해. 감옥에 가면 나보다 훨씬 힘좋고 험한 사람들 많을 거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쩌면 자주 개처럼 짖으면서 기거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년과의 모든 악연으로부터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훌쩍 지나버린 이야기네요.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모양인지 장사집 후손이자 여사 대장부였던 저 또한 이제는 매사에 힘이 많이 붙이네요. 그럼에도 전 이 황혼의 삶을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또한 그럴수록 건강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장애를 약점으로 삼아 괴롭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는 이 험한 세상, 딸아이를 지켜줄 방패막이라고는 오직 엄마인 저 하나뿐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